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당연히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인보다는. 여러분들도 뉴스 보고 이래서 아시겠지만 이 전세난이 워낙에 요즘에 심하다고 하죠. 월세도 되게 많아지고요. 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그 자취하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월세를 많이 하죠. 요즘은 아닌가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집은 멀진 않았는데 그냥 나와서 살고 싶어서 형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혼자 산 때도 있고, 그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서명 날인만 했어요. 뭐 아는 것도 없고. 그 임대차 계약서 한대니까 보증금 보내주고 월세만 잘 내고 하면 되겠지 뭐 이랬어요. 근데 그때 임대인하고도 뭐 한번 다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일도 있고,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자니까 아무래도 약자 같아 보이진 않죠. 그래도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내쫓기다 보면은 경제적인 약자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보호가 되지 않다 보니까 뭐 갱신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2년으로 보고 2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해도 2년까지는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고 뭐 이런 조항들을 넣는 거죠. 단기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2년까지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간이 없는 정함이 없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갱신되고 나서 계약 해지한다고 하면은 3개월 지나면 해지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우선 가장 많이 문제가 됐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이 최근에 만들어진 조항이죠. 갱신 청구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은 뭐 정당한 사유가 예외 사유죠. 임차인이 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직계 가족이나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대부분 이제 거주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예정이니 갱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임차인 분들은 워낙에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요, 금액이 의심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사느냐, 내가 들어와서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이제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인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본인의 직장이 제주도인데 갑자기 대전에 있는 집으로 들어와서 산다고 그래요. 그거 같아도 못 믿겠죠. 저 같아도 못 믿겠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뭐 들어와서 뭐 진짜 살 수도 있으니까요. 대전으로 뭐 발령을 따로 받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뭐 믿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은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아무래도 같이 살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지. 뭐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그러면 실제 들어와서 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사 간 다음에 기존에 거주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실주거자가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의 하나밖에 없죠. 임대 보증금을 상향해서 받아야 되는데 계약 기간이 그냥 갱신되면은 상향해서 받을 수 있는 건 5%예요. 5%인데 5%도 뭐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떻게든 갱신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렇다고 집을 살 수 있을 상황은 뭐 집을 살 수 있을 상황이면 뭐 사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이어야 돼요. 이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주거생활 안정 보장 목적이에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주거용 건물이에요. 주거용 건물. 상가면은 여기 적용 받으면 안 되겠죠. 뒤에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가라고 다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거용 건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있어야 돼요. 밑에 보시면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런 거죠.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일부를 상업적인 용도로 좀 사용한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못 받으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죠. 예. 주된 사용 용도가 주택이고 거주 용도인데 일부를 그냥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그런 건 당사자 입장에서 돌아갈 거예요. 주거용 건물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까지 드린 말씀이죠. 주거용 건물이면 돼요. 주거용 건물.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대부분 주거용 건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판단 시점 이것도 나중에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주거용 건물인지를 보면 되지 기본적으로 나중에 갑자기 용도를 변경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 보호 못 받고 그게 현격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거하는 거라고 하나도 볼 수 없을 정도면 그거는 대학역이나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거라 어차피 보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거용 건물로 그런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건물이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겸용주택 일부가 주거용으로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겸용주택 목적 그렇죠? 구조와 형태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집이라고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카페예요. 하나도 주거하지 않고 실제 점유하고 사용한다. 이렇다고 볼 만한 사정도 막 없다고 보여지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용 건물의 대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이란 주거용 건물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 건물과 일체 불가분에 있는 관계의 대지 부분을 포함한다.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는 건물을 하죠. 건물 할 때 부동산도 다 땅까지 이제 아파트를 많이 하니까 그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다 섞여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임대차 한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겠지만 그래야 되겠죠. 대지 부분 공중에 떠 있는 주택이 언젠가는 개발돼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땅이 없으면은 건물을 못 짓죠. 빌려서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가분에 있는 땅도 임대차 한 걸로 봐요. 그 해당 목적물로 보는 거예요. 사례를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건데 여관 여인숙이 거의 없죠. 이게 다 옛날 판례를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라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있긴 있어요. 그 종로 아니다. 하여튼 시골 이런 데 가면 여인숙 써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여관도 가끔 본 것 같아요. 거의 모텔 호텔이죠. 대부분. 근데 여관 여인숙 모텔도 그렇죠. 호텔은 일반적으로 카운터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조그마한 모텔 4층 5층 되는 모텔 같은 데 가보면 여관 여인숙은 그렇지만 그 현관 입구를 들어가면은 그 옆에 그 종업원분들이나 이분들이 앉아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사무실처럼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방처럼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예, 그런 데가 그렇게 이제 방처럼 사용하는 건데 손님 없으면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식사도 하시고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겠죠. 예, 계속 그냥 손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그 방이 주거용 건물로 그러니까 일부러 내실로 이제 본인이 주거 용도로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여관하고 여인수 그러니까 이런 모텔의 운영을 위해서 있는 그냥 일종의 부수적인 부속적인 예, 방일 뿐이지 실제 이제 그걸 이유로 주거용 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보조하는 보조도 이상하네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딸려 있는 방이죠. 그냥 잠깐 일하기 위해서 일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상 2층 중 조그마한 방 2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삼계탕을 먹으러 온 손님을 위한 홀로 방 3개 주방 등으로 사용함. 이게 어떤 구조 이런 데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 맛집 같은데 아니다 맛집만 있는 건 아니죠. 전원주택 단지 같은데 그 뭐 삼계탕집 아니면은 낙지 이런 전골 이런 걸 파는 데인데 요즘에는 다 의자에서 앉아서 보통 테이블에서 먹으니까 요즘에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드시는 경우도 방으로 된 형태로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에서 손님을 받으셔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런 집에서는 같이 생활을 하세요. 뭐 주인 되시는 분들이 1층, 2층 뭐 이런데 2층에 끝에 이제 손님들이 안 갈 만한 그러니까 좀 가릴 수 있는 뭐 이런 방을 일부는 본인이 이제 생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 놓고 손님 받고 이게 주거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오히려 그냥 일반적으로 음식점으로 사용하는데 음식점 플러스 본인이 잠깐 기거하는 형태인 것 같죠. 주된 사용 용도가 거기서 장사를 하기 위한 거니까요. 장사하는 데에서 뭐 누워서 잔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집이 된다.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주거 형태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뭐 강원도 속초 아니면은 지방 같은데 음식점들은 이런 데가 좀 간혹 그래도 아직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낙지집, 낙지볶음 되게 유명한 데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저도 안 간 지 한참 돼서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런 형태로 그 법원 근처에요. 법원에서 그렇게 먼지는 않는데 안산 법원에서 한 차로 5분, 3분, 5분 그 정도 가면은 약간 전원주택 단지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가 다 식당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운영돼서 1층으로 들어가면은 1층 현관 바로 들어가는데 계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리고 홀하고 주방이 이제 되게 크게 있죠. 1회 손님 1층에 이제 손님이 꽉 차면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다 테이블이 다 놔져 있죠. 그냥 봐도 겉에는 그냥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에 사용 용도는 주택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데를 혹시나 뭐 임대로 나올 경우는 없겠지만 임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만약에 거주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못 받으실 수 있다는 그런 점이에요. 이건 주거용이라고 본 경우인데 인쇄소, 슈퍼마켓 경영하고 있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더 넓기는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인 사실. 각 부분의 피고들은 유일한 주거인 사실. 피고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판례에서 가져와서 그래요.
인쇄소는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것 같고, 슈퍼마켓은 그래도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더듬으시면, 지금은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게 대부분 있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도 거의 없긴 한데, 좀 더듬어 보시면은 그래도 있어요. 예. 그 동네 슈퍼마켓에 집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그런 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더 넓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이라고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좀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주거, 뭐 이게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운영하면서 그 면적이 뭐 더 넓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내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주막은 본인이 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 용도로 생활하기 위한 그 용도의 주방이겠죠. 아까 전에는 거기 주방 용도는 실질적으로 본인 생활이 아니라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다르죠. 인쇄소도 제가 뭐 이팔레에서 얼마나 큰 인쇄소인지 모르겠는데 작은 인쇄소일 거예요. 그 조그만 인쇄소에서는 인쇄 기계 2대인가 3대? 뭐 이 정도 이렇게 놓고, 그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인쇄 기계가. 그럼 이제 같이 생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럴 때 피고들이,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이 거의 뭐 사용하는 게 거의 유일한 주거일 때는, 그거는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 임대 목적물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관하여 적용되고,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해서는 이 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거는 그냥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가 아까 전에 등기부 보셨죠? 그런 식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자기가 뭐 대위에서 등기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겠지만 우선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준용만 하는 거예요. 등기되지 않은 데서 전입신고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한다. 전세라는 게 저희 나라만 있는데 좀 특이한 임대 형태인 건 아시죠? 예전에는 뭐 그런 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건 맞아요. 보증금을 다 주고 그냥 렌탈을 하는 거잖아요. 월세라는 개념이 없고,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취지로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증금이라는 제도로 단연간 부동산을 빌리는 거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전 세계 저희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바뀌고 있죠. 근데 바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들한테 또 힘들어요. 이제 임대차, 요즘엔 대출도 이제 어렵지는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가 싸니까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더 부담이 덜했는데, 월세는 이제 나가면 다 소멸성이고, 어떻게 그리고 매월 이제 나가다 고액의 금액이 매월 나가다 보니까 부담이 상당하죠. 혹시 여기 자취하시면서 월세 내시는 분 있으면 본인이 내시면 대단한 거고, 부모님이 내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소유자일 필요는 없는데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가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다. 그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임대차에서 문제되는 경우들이 본인이 임대인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대리인 자격처럼 속여가지고 전세라고 보증금을 다 받고 실제는 월세인 거죠. 월세인 거 알고서는
나중에 이제 항의가 할 때는 이미 늦었죠. 근데 그때는 뭐 공인중개사가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때 공인중개사가 뭐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외형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당히 골치 아파요. 이게 둘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중간에 임대차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계속 그렇게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상당 부분 목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많이 이제 보증금 중에 상당 부분 남아서 이제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긴 한데, 아무튼 결국에 피해자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피해자예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생긴 거고, 임대인은 자기는 보증금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보통 싸움은 둘이 하죠. 사기를 친 당사자는 보통 그냥 구치소에 가 있거나 교도소에 가 있거나, 저번에 부채 나오고 10년 나왔어요. 10년. 예. 아직도 있어요. 교도소에 있거나 하니까 딱히 어떻게 피해복을 받을 수도 없고, 대부분 돈도 없어요. 그 정도 되면. 민사상 승소 판결을 받는데 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뭐 하겠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강의는 좀 짧게 하긴, 여기까지 뭐 다 짧게 했지만 조금 더 짧게 하고, 나머지 강의 다음 강의 시간 때 전부 다 할게요.